드디어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공식 전기 영화가 나왔습니다. 예고편 공개 24시간 만에 조회수 1억 1천만 뷰, 북미 개봉 첫 주말 9,720만 달러로 역대 전기 영화 중 최고 오프닝 기록, 개봉 3주 만에 글로벌 누적 5억 7천만 달러로 보헤미안 랩소디의 기록을 한참 넘어서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영화를 보고 나면 뭔가 허전합니다. 화려한 볼거리가 메들리처럼 이어지면서 순간순간 울컥하게 만들기도 하고 2시간이 넘는 러닝타임 내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고 있지만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빠진 것 같은 느낌. 오늘은 그 이유를 중심으로 리뷰해 보겠습니다. 영화가 보여주지 않은, 아니 보여줄 수 없었던 마이클의 진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먼저 영화 기본 정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작은 보헤미안 랩소디의 제작자 그레이엄 킹입니다. 각본은 글래디에이터, 007 스카이폴의 존 로건, 그리고 감독은 트레이닝 데이, 더 이퀄라이저 시리즈로 유명한 안톤 후쿠아입니다. 웬 액션 감독인가 싶겠지만 안톤 후쿠아는 원래 뮤직비디오 감독으로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쿨리오의 갱스터스 파라다이스의 뮤직비디오도 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화제를 모은 마이클 잭슨 역은 마이클의 실제 친조카 자파르 잭슨이 맡았습니다. 마이클 잭슨과 안 닮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마이클의 각 시기적 모습과 춤 그리고 목소리를 나름 훌륭하게 재현해냅니다. 역시 핏줄은 속일 수 없는 모양입니다. 어린 마이클 역은 줄리아노 발디라는 친구가 맡았는데 정말 어린 시절 마이클을 보는 듯 했습니다. 영화는 66년 잭슨5의 결성부터 모타운과의 계약, 아버지 조셉 잭슨의 체벌을 동반한 혹독한 훈련과 어린 마이클의 빼앗긴 유년 시절을 거쳐 솔로로 데뷔하여 갱단 뉴스를 보고 비릿을 구상하고 호러 영화를 보다 앨범 스릴러를 결정하는 과정, 그리고 영화의 하이라이트인 모타운 25주년 공연에서 처음으로 문워크를 선보이는 장면과 MTV의 인종차별적 방영 거부에 맞서 싸워 이긴 이야기까지 오직 마이클의 음악을 보여주기 위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영화의 유일한 갈등처럼 느껴지는 아버지를 극복하고 88년 배드 공연을 마지막으로 마이클의 이야기는 계속된다며 다소 갑작스럽게 끝을 맺습니다. 이걸 제대로 구축된 서사라고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오직 마이클의 음악을 보여주고 들려주기 위해 잠깐 쉬어가는 대사들이 있을 뿐이죠. 당연히 로튼 토마토 평론가 점수 38%, 메타크리틱 39점, 평단의 반응은 처참할 정도로 냉담했습니다. 화려한 무대는 완벽하게 재현했지만 마이클 잭슨이라는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는 단 한 장면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와 같은 관객들에게는 마이클의 음악과 춤 그리고 비주얼의 재현을 극장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울컥할 경험이었기에 아쉬움은 전혀 없습니다. 공연장에서 쓰러지는 관객들이 이해가 될 정도입니다. 충분히 극장에 갈 만합니다. 하지만 도대체 영화가 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 물론 제작진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화 크레딧에는 다이애나 로스 역으로 배우 캣 그레이엄의 이름이 올라 있지만 영화를 보면 단 한 장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이애나 로스 본인이 자신의 분량을 전부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단순한 에피소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마이클 잭슨의 인생에서 그녀가 어떤 존재였는지 생각하면 이 삭제가 얼마나 큰 구멍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이클이 다이애나 로스를 처음 만난 건 10살 때 잭슨5와 같은 모타운 소속으로 활동하면서였습니다. 그때 다이애나 로스는 슈프림스의 리드 보컬로 이미 슈퍼스타였습니다. 영화 드림걸스에서 비욘세가 연기했던 인물이죠. 이 만남은 단순한 선후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다이애나는 사실상 마이클에게 두 번째 어머니이자 첫사랑이었습니다. 1978년 두 사람은 뮤지컬 영화 더 위즈에서 함께 주연을 맡으며 더욱 가까워집니다. 마이클은 1984년까지도 공개 인터뷰에서 다이애나 로스와 결혼하고 싶다고 공공연히 밝혔지만 85년에 다이애나가 갑자기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서 관계는 멀어졌고 결혼식 날 마이클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에게 다이애나 로스는 단순히 잊혀질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끝내 그녀를 잊지 못했고 그녀를 위한 헌정곡으로 Remember the Time을 작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이클은 자신의 유언장에서 어머니 캐서린이 자녀 양육을 맡기 어려울 경우 다음 후견인으로 다이애나 로스를 지명하기도 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 이름을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모두 삭제됐습니다. 덕분에 마이클의 고독과 고립감을 설명할 핵심 서사 중 하나가 사라졌고 그 자리를 아버지 조셉 잭슨과의 갈등으로 단순화시키게 됩니다. 마이클 잭슨을 말하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던 챈들러 사건입니다.
안톤 후쿠아 감독은 인터뷰에서 원래 영화의 초기 버전은 1993년 경찰이 마이클 잭슨의 저택 네버랜드를 급습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플래시백을 통해 마이클의 일대기를 보여준 뒤 다시 법정 싸움으로 돌아오는 구조였습니다. 마이클이 누명 속에서도 제기하는 이야기를 담으려 했던 거죠. 그 장면은 현재 영화에 단 1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마이클 잭슨 유산 관리 측 변호인단이 뒤늦게 발견한 문서 하나 때문입니다. 1993년 챈들러 가족과의 민사 합의서에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어떤 영화에도 챈들러를 묘사하거나 언급할 수 없다. 이미 촬영이 끝난 후에 발견된 겁니다. 결국 약 220억 원을 추가 투입해 22일간의 재촬영을 진행하며 관련 내용을 전부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조던 챈들러 사건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된 걸까요? 1993년 당시 13살이었던 조던 챈들러의 아버지 에반 챈들러가 마이클을 고소했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에반은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먼저 2천만 달러의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마이클은 거부하고 오히려 에반을 공갈 혐의로 역고소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됐고 경찰은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네버랜드를 비롯한 마이클의 여러 거처를 대대적으로 수색했습니다. 결과는 부적절한 행위를 입증할 의학적, 물질적 증거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LA타임즈가 직접 보도한 내용입니다. 경찰은 30명에 가까운 아이들과 200여 명의 목격자를 신문했지만 마이클의 그 어떤 부적절한 정황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합의를 했을까요? 마이클의 변호사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백해도 백인 중상류층 보수 지역인 산타바바라에서 승소를 장담할 수 없다. 2차 사건도 있었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 개빈 아르비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정식 법정 재판까지 갔고 2005년 6월 13일 마이클 잭슨은 기소된 14가지 혐의 전부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산타바바라 법정 역사상 최고액인 500만 달러 이상을 쏟아부으며 수사했지만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단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마이클 사후 공개된 FBI 수사 파일에도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FBI는 마이클 잭슨에게 어떤 혐의점도 찾을 수 없었다고. 이 모든 이야기가 영화에서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들은 단순한 추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언론의 가장 큰 표적이었습니다. 그는 1993년 이후 사실상 언론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자신의 집 네버랜드를 어른 잃은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었던 순수한 의도조차 뒤틀려 전달됐습니다. 게다가 백인이 되고 싶어 성형과 약물로 피부를 탈색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사실처럼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백반증이라는 피부 색소가 소실되는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주연 자파르 잭슨은 개봉 전 인터뷰에서 마이클이 백반증 루머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영화를 통해 그 오해를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화에서 백반증 관련 장면은 아주 짧게만 스치고 지나갑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서 우리는 인간 마이클의 내면의 고통과 그늘에는 닿지 못하고 그의 영광의 순간만을 재현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갖추어졌다면 그래서 우리가 인간 마이클을 조금 더 다가가서 보고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고 경외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지금과는 또 다른 크기의 감동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솔직히 영화를 보기 전에 평론가들의 혹평을 듣고 별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 지금의 마이클도 충분히 만족스럽습니다. 제대로 된 서사나 입체적 캐릭터도 중요하지만 어떤 영화는 존재의 재현만으로도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명작을 기다린 게 아니라 그를 기다렸다고. 영화 마이클 꼭 극장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